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다 한국드론진흥협회 KBC 한국드론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오석봉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가 이제 공력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항공 역학 부분의 어떤 공력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또 문제풀이를 하면서 중요한 부분들은 같이 한 번 더 체크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티콥터와 같이 회전익의 로터 블레이드가 되겠죠. 회전하면서 공기 마찰에 의해 발생하는 항력은 무엇인가? 그런데 이 항력은 이제 항상 시험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항력에는 이게 추력에 반대되는 힘, 그 항력에는 우리가 세 가지로 나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도 항력, 형상 항력, 유해 항력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랬는데 그 로터 블레이드가 돌면서 마찰에 의해서 물론 고정익도 마찬가지겠죠. 이 마찰에 의해 발생하는 항력 이거는 우리가 형상 항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자, 일본의 유해 항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체의 모양이라든지 또는 뭐 기체의 어떤 갖추어져 있는 그 자체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유해 항력이 되겠고 유도 항력 같은 경우에는 양력 발생에서 생겨지는 항력 예를 들어서 받은각이 커지면 받은각 영각이 좀 커지면 우리가 양력이 발생이 양력 개수가 늘어나는데 당연히 항력 개수도 같이 늘어나는 그래서 유도 항력은 양력 개수가 발생이 되면서 생기는 항력이구나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39번에 한번 보실게요. 항공기를 비행 중에 상승한다? 상승한다라는 것은 양력 개수를 높인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힘을 변화시켜야 하는가? 양력을 변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이제 멀티콥터 같은 경우에 드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상승 스로틀 키를 이제 올려주는 거죠. 스로틀. 그래서 모드 2 방식으로 스로틀을 올려 기체를 상승시키는 거고 좌우는 러더 기체의 방향을 설정시켜 주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키는 앞으로 밀게 되면은 엘리베이터 피치가 되겠죠. 좌우로 하게 되면 롤이 되겠죠. 롤링. 그래서 에일러런. 그래서 에일러런. 이렇게 모두 2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상승할 때는 우리가 양력을 주는데 양력 키 우리가 이제 지상 장비 조종기에서는 왼쪽에 스로틀을 올려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체를 운영을 하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이제 뭐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첫 번째 이제 페어링 단계가 있잖아요. 어떤 기체하고 이제 조종기하고 신호를 해주는 그 페어링 단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체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실기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맨 처음에 배터리 장착을 해놓고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기체 비행 전 기체 점검 단계가 있겠죠. 우리가 기본으로 그래서 비행 전 기체 점검 단계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종기 점검 단계예요. 그래서 조종기 점검 후에 그 다음에 조종기 점검 후에 그 다음에 기체의 전원 연결이 되겠죠. 기체 전원 연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항상 기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종기를 먼저 온을 시켜준다. 마찬가지로 기체 운영 후에 기체의 전원을 먼저 끄고 조종기는 후에
조종기 오프를 시켜준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뭐 실기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기체를 운영할 때도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조종기 점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체에 전원 연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원을 연결하면서부터 이 조종기와 우리 지상 장비가 되겠죠. 조종기와 기체는 이제 페어링이 된 거죠. 페어링이 되면서 이 기체는 GPS 신호를 받게 돼요. GPS 이제 신호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GPS 수신 중, 예를 들어서 기체에 LED가 그 부분을 알려준다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란색 불, 녹색 불, 파란색 불, 빨간 불 또는 녹색 불, 빨간 불, 이 LED가 신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GPS에 이제 신호를 잡죠. 어떤 신호가 좋은가. 그래서 그 중에 예를 들어서 12개에서 무슨 24개까지 거기서 좋은 신호 한 4개 이상을 잡아서 좋은 신호를 이제 잡게 되면은 이 아이가 LED가 파란색만 혹은 녹색만 깜빡 하게 되죠. 그러면 GPS 수신 완료가 되는 겁니다. 수신 중에서 수신 완료. 그래서 그 LED를 보고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GPS 수신이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이 기체하고 저하고 안전거리로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기체하고 안전거리, 우리가 농업용 방지할 때는 보통 15m 이상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지만 실제 우리 시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격증을 받기 이전 단계잖아요. 그래서 안전거리를 20m로 둡니다. 그래서 20m 조종자 위치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조종자 위치로 이동한 다음에 그다음에 전방 또는 좌우 사람 및 장애물을 확인한다. 그래서 장애물이 보고 이상무, 장애물 이상무, 사람 및 장애물 이상무, 그 다음에 이제 풍향 풍속 체크해 주신 다음에 기체 시동을 걸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초의 시동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기체 종류에 따라서 이 시동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왼쪽 키, 오른쪽 키 이거를 45도로 모아서 기체 시동을 이제 걸어주는 거죠. 그래서 시동을 걸어주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쿼드콥터를 운영을 하게 되면 이 쿼드콥터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이 기체의 로터 블레이드가 돌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기체의 로터 4개가 동시에 4개가 순서적으로 다 돌았을 경우에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제 모드 2 방식의 왼쪽 키, 스로틀, 러더, 엘리베이터, 에어런 그래서 운영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항공기나 드론에 작용하는 힘의 종류 중 양력이 커지면 증가하는 것은 양력이 커지면 어떤 힘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반작용에 의해 가지고 어떤 A라는 힘이 커지면 그 반대되는 힘도 커지게 돼 있죠. 그 힘만 무조건 커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력에 반대되는 힘, 항력도 커진다. 다음 중 항공기 형체나 표면 마찰, 크기, 설계 등 외부 부품에 의해 발생하는 항력, 아까 항력에는 이제 3가지 항력이 있는데 그 유도 항력은 양력이 발생이 되면서 항력이 발생되는 그런 항력이 유도 항력이 되겠고 유해 항력은 항공기의 어떤 형체 이런 부분에 의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항공기 형체나 표면 마찰, 크기, 설계 등 외부 부품에 의해 발생하는 항력은 유해 항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해 항력을 줄이고자 항공기를 유선형으로 만들고 또 그 항공기에다가
뭐 다른 뭐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항공기의 모양들이 우리가 승용차라든지 이런 모형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항공기 모형은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이게 유해 항력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죠. 무인 멀티콥터의 비행 특성이 아닌 것은 무인 멀티콥터의 비행 특성. 사실은 이제 고정익 비행기하고 우리가 이제 무인기 했을 때는 고정익하고 크게 그다음에 회전익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었었는데 고정익 비행기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멀티콥터도 회전익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멀티콥터의 비행 특성은 뭐 예를 들어서 수직 이착륙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는 수직 이착륙하고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제자리 비행이잖아요. 그렇죠? 제자리 비행. 그다음에 후진 비행도 가능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비행을 하니까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우리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보게 되지만 사실은 실제적인 비행에 있어서 뭐 제자리 비행이라든지 또는 뭐 후진 비행이라든지 또는 수직 이착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특수한 어떤 임무 활동에 있어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정익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이 이제 회전익 멀티콥터의 비행 특성에 맞춰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인 멀티콥터의 이제 비행 특성이 중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닌 것을 찾는 거다. 그래서 초음속 비행, D번 이런 부분은 무인 멀티콥터하고 성격이 맞지 않는 거죠. 자, 43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 중 무인 회전익 비행 장치가 고정익형 무인 비행기와 비행 특성이 가장 다른 점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떤 용어, 어떤 시험이라는 게 그런 용어 이런 부분에서 조금 뭐 이제 글씨 하나만 틀려도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감을 잡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크게 보면은 어떤 무인기에서 회전익, 고정익 이렇게 나눠 주시고 그다음에 회전익에는 뭐 예를 들어서 헬리콥터도 속하고 드론도 무인 헬리콥터도 속하고 드론도 속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날개가 돌아가면서 양력을 발생시키는 그래서 이 마찬가지 이것도 무인 회전익 비행 장치 이것도 회전익 비행기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죠. 고정익형 무인 비행기와 비행 특성이 가장 다른 것은 그래서 B번에 보면 이제 정지 비행 이거는 회전익 비행 장치의 어떤 비행 특성에 있어서 상당히 특징적인 비행이 되는 거죠. 정지 비행. 그래서 정지 비행, 제자리 비행은 우리가 호버링 한다. 이렇게 호버링이 가능하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해줬었죠. 그래서 이 실기 시험에 있어서도 이 호버링, 정지 비행은 첫 번째 코스에 나와요. 우리가 이제 8개의 코스 비행을 하는 건데 이제 첫 번째 코스로 정지해서 제자리 비행 한 후에 좌측면 호버링, 우측면 호버링. 그래서 다시 기체 정렬 이 단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체가 이렇게 있으면 좌측으로 90도, 우측으로 180도, 다시 좌측으로 90도 이렇게 제자리 비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리 비행을 하면서 항상 이 면적은 2m, 2m 이 공간 안에서 기체 중심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비행이 되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미행 고도는 우리가 이제 실기 시험 할 때는 비행 고도는 보통 이제 3m에서 5m 이 내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 고도를 거기서 자로 재고 뭐 전자 뭐 형태로 뭐 디지털 형태로 뭐 측정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종자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감독관님이 옆에 계셔서 그 상황을 다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에서 5m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나? 이 기준 안에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행 고도를 3m로 기준 고도를 잡아도 되고 그다음에 4m로 잡아도 되고 5m로 잡아도 되는 거죠. 근데 보통 보시면 3m를 기준 고도로 잡게 되면 비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거의 이런 코스들은 특별한 걸 제외하고 물론 이제 뭐 측풍 비행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전거리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1m 좌우 1m 1m 어떤 공간을 둬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2m의 우리가 코스 비행이지만 2m 길 안에서 기체 중심이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데 이 고도에서는 아래로 50cm, 위로 50cm 이제 공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고도를 잡을 때는 내가 4m의 기준 고도를 잡아서 비행을 한다 싶으면 아래로 50cm, 위로 50cm. 그러면 그 1m, 3m 50에서 4m 50 이 공간 안에서 기준 고도를 계속 잡아가면서 비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실기를 할 때 그러면 자로 재지도 않고 어떤 뭐 전자장비로 이거 측정을 하지 않는데 물론 앞으로 이제 그 측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나온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통안전공단에서도. 근데 실제 이제 비행을 하시다 보면 그 고도가 다 알게 돼요. 어느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비행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도 그거고. 그리고 옆에서 이제 그 감독하시는 감독관님 같은 경우에는 늘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고도는 여러분들이 딱 띄울 때 이 고도가 몇 메타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 비행인데 고도는 3에서 5m인데 그 안에 만약에 3m 고도를 잡으면은 아래로 2m 50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어떤 고도에 있어서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급적 한 4m에서 고도를 잡아서 비행하면 좋고 코스 비행도 좌로 1m, 우로 1m, 2m의 길 안에 기체 중심이 들어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인 회전익 비행장치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무인 회전익 비행장치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그래서 전진 비행, 후진 비행, 회전 비행, 배면 비행 그러니까 무인 회전익 비행장치의 이제 특징이 아닌 것은 이 배면 비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면은 이제 등 쪽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직선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무인 회전익 비행장치를 이렇게 배면 비행한다라는 것은 좀 힘들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고정익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전투기라든지 이런 이제 고속 비행하고 또는 전투기라든지 이런 고정익 비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배면 비행이 가능하죠. 근데 회전익 같은 경우에는 배면 비행을 예를 들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양력을 만들어 가지고 아래서 양력을 만들어서 띄우는 건데 이 아이를 90도로 띄워서 배면 비행을 한다? 이거는 많이 힘든 일이죠. 어려운 일이고. 자, 지면 효과. 지면 효과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비행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착륙에 있어서 특히나 이제 착륙할 때 우리가 이제 지면 효과를 받기 때문에 기체가 착륙하면서 우리가 이제 드론을 일반적으로 드론을 그냥 밑에다 착륙을 시키다 보면은 어느 정도 거리, 예를 들어서 지면 효과는 기체의 고도가 높이 있을 때는 이 지면 효과를 느낄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기체가 착륙 지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지면 효과는 더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면 효과라는 것은 결국은 이 하양풍이 지면에 부닥치면서 어떤 양력 개수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현상이 지면 효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체를 운영을 할 때도 뭐 가급적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필수적으로 평평한 이런 부분에서 기체를 이륙시키고 기체를 착륙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경사진면이라든지 이럴 때 기체를 착륙시키면 이런 지면 효과의 하향풍이 다르잖아요. 지면 효과에 의해서 개수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 아이가 기체가 뒤집혀질 수도 있고 착륙 후에 바로 뒤집혀질 수도 있는 거죠. 지면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래서 A번 보니까 공기 흐름 패턴과 함께 지면의 간섭의 결과이다. 그래서 공기 흐름의 패턴은 하향풍이 되는 거잖아요. 아래로 내려오는. 그래서 하향풍, 그 하향풍 패턴에 함께 지면의 어떤 간섭에 의해서 양력이 좀 더 발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양력 발생 효율이 증대되는 현상, 지면 효과라 한다. 지면 효과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한번 보시게 되면 10번에 한번 볼까요? 동일 엔진일 경우 지면 효과가 나타나는 낮은 고도에서 더 많은 무게를 지탱할 수 있다. 동일한 엔진이라면 A, B 기체가 만약에 이착륙을 동시에 한다면 동일한 엔진이고,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낮은 고도에서 당연히 더 많은 무게를 지탱할 수 있다. 양력 개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면 효과를 더 받게 되고, 양력 개수가 올라가는 것은 더 무게를 더 지탱할 수 있는 게 되겠죠. 자, 47번에 멀티콥터나 무인 회전익 비행장치의 착륙 조작 시 지면에 접근 시 힘이 증가되고 착륙 조작이 어려워지는 것은 어떤 현상 때문인가? 이게 이제 어떤 지면 효과의 어떤 특성이죠. 이 문제의 지문이. 그래서 A번에 지면 효과를 받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답이 되겠네요. 자, 지면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면 효과가 발생하면 양력을 상실해 추락한다. 양력이 개수가 더 올라간다 그랬죠. 지면에 가까울수록. 그래서 지면 효과 이 부분도 이제 시험에 자주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면 효과라는 것은 결국은 기체가 착륙하면서 기체가 지면에 가까워질수록 양력 개수가 하향풍으로 인해 지면과 하향풍이 지면과 부닥치면서 양력 개수가 올라간다. 지면 효과를 받을 때의 현상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래서 유도 항력이 감소한다. 그 다음에 유도 기류 속도가 감소한다. 영각이 증가한다. 여기서 10번에 영각, 받은 각이 증가한다. 이거는 양력 개수가 올라간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수직 양력이 감소한다, 증가한다가 되겠죠. 다음 아래 설명은 어떤 원리를 설명하는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원리가 어떤 원리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메인 로터, 테일 로터의 상관관계. 그래서 메인 로터와 테일 로터의 상관관계. 자, 우리가 이제 헬기에서, 헬리콥터에서, 무인 헬리콥터에 우리가 이제 종류를 우리가 이제 2가지 혹은 3가지 이런 형태, 3가지까지 이제 합쳐지면은 우리가 이제 V톨기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앞에 큰 메인 로터가 있죠. 메인 로터가. 그래서 그 메인 로터가 양력을 발생을 시키고, 자, 형태에 따른 분류를 보게 되면 기본적인 헬리콥터는 앞에 메인 로터가 있고 뒤에 테일 로터가 있죠. 그래서 양력을 발생시키고 그 양력 한 방향으로 도는 거를 작용, 반작용, 동체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죠. 기체가 왼쪽, 메인 로터가 왼쪽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동체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현상, 작용, 반작용의 현상을 우리가 토크 현상이라 그러는데,
그 토크 현상을 상쇄시켜 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뒤에 있는 테일 로터가 역할을 크게 하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지금 세 가지로 이제 나뉘어졌죠. 그래서 이 헬기에서 이 메인 로터와 테일 로터의 상관관계. 그래서 동축 헬리콥터의 아랫부분 로터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윗부분 로터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동축에 있는 게. 자, 그 다음 종렬식 헬리콥터의 앞부분 로터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뒷부분 로터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원리를 설명하냐면 토크를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그렇죠? 토크라는 것은 어떤 작용, 반작용의 법칙.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헬기의 앞 날개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양력을 만들면 기체의 동체는 오른쪽으로 쏠리려고 하는 그 현상, 이걸 토크 작용인데, 지금 여기 지문에 있는 거는 동축에다 날개를 2개 달아서 동축 반전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토크 작용을 상쇄시킨다. 그래서 A번을 답으로 보면 되겠죠. 51번에 이제 토크 작용은 어떤 운동 법칙에 해당하는가 나와 있죠. 그래서 토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지문에 한번 보시게 되면 회전하는 물체, 즉 로터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할 때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기체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려는 성질, 그걸 이제 우리가 토크 작용, 토크 현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특히나 이제 헬기에서, 무인 헬리콥터에서 이런 작용을 이제 상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테일 로터의 역할도 있는 거고, 하지만 동축 반전형, 위에 있는 날개 한 축에 날개가, 메인 날개가 2개가 달려 있을 경우에는 이 아이를 서로 반대로 돌려서 그런 토크 작용을 상쇄시키는, 줄여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 운동하는 방향이 바뀌거나 다른 방향을 옮겨주는 현상을 토크 작용과 토크 작용을 상쇄하는 꼬리 날개의 추진력이 복합되어 기체가 우측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죠. 기체가 오른쪽으로 전이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 편리하려고 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거는 전이 현상이다. 그래서 이제 52번에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토크 작용을 할 때 토크 현상이 있으면은 꼬리 날개에 또 추진력이, 꼬리 날개 뒤에 있는 테일 로터가 어떤 토크 현상을 잡아주는데, 이 메인 로터와 토크를 잡아주는데 또 기체가 이제 우측으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현상,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전이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전이 현상은 뭐 헬기나 또는 마찬가지로 멀티콥터 같은 경우도 이런 현상은 이제 언제든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뭐 헬기든 뭐 드론이든 간에 이제 기체가 이륙하게 되면 뭐 GPS라든지 또는 어떤 이제 환경이라든지 뭐 바람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기체는 얼마든지 이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조종자의 역할은 그런 부분들을 잡아줘야 되는, 그게 이제 조종으로. 왜냐? 조종기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피치, 롤 또는 요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다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체의 상황에 따라서 이 2가지 키로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이제 멀티콥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당연히 조종이죠. 왜냐? 조종에는 뭐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정말 많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비행에 있어서 뭐 실제적으로 막 5년 이상, 10년 이상 이렇게 비행을 했어도 그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상황들이 또 나타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막 0.5초, 1초 또는 뭐 1.5초 이런 사이에 그거를 완전히 파악하고 조종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비행장에서도 어떤 실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도할 때도 결론적으로 우리가 뭐 필기시험이라든지 뭐 실기시험이라든지 뭐 이제 그래서 그걸 합격을 해가지고 면허증을 땄지만 면허증을 딴 후에도 결국은 이제 내가 기체를 운영을 할 때 말 그대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새로운 부분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종자 면허증을 땄다고 해서 이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때부터가 시작인 거죠. 왜냐? 옆에 뭐 교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옆에 뭐 감독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비행에 대해서 결국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너무나 이제 오버되는 비행이라든지 또는 기존에 이제 하지 않았던 어떤 실습적인 이런 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이렇게 접근하면서 비행 실력을 올리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전익 비행 장치가 제자리 비행 상태로부터 전진 비행으로 바뀌는 과도적인 상태는 그러니까 회전익 비행 장치가 제자리 비행, 제자리 비행이라는 것은 호버링인데 제자리 비행에서 전진 비행으로 바뀌는 이런 과도적인 상태, 이 부분은 이제 전이 비행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기체가 움직이는 이런 A라는 상태에서 다시 B 상태로 움직여주는, 그래서 회전익 계통의 효율이 증대되어 제자리 비행에서 다시 전진 비행으로 전환되는 것. 54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 중 멀티콥터나 회전익 항공기가 지면 가까이서 제자리 비행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자, 지면 가까이에서 어떤 이제 비행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유도 기류라는 것은 생길 수밖에 없죠. 유도 기류가 생기고, 그 다음에 지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지면 효과를 보게 되는 거고, 지면 효과도 보고, 그 다음에 일단 원형 와류, 어떤 회전익 비행 장치에서 날개 어떤 끝에서 말 그대로 이 원형 와류가 생기겠죠. 그래서 회전 운동의 세차, 이 D번은 좀 낯선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현상이 아닌 것은 D번이 되겠습니다. 자, 55번에 보시게 되면 공중의 한 지점에 일정한 고도와 방향을 유지하면서 공중에 머무르는 비행술은 공중의 한 지점에, 그래서 한 지점이라는 것은 어떤 딱 점을 가상의 점, 한 점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제가 이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멀티콥터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말 그대로 정확히 뭐 A라는 점, 이 점에서 비행하기는 힘든 부분이고, 그래서 그 일정한 지점이 되겠죠. 그 지점에서 고도하고 방향, 이 부분을 유지하면서 비행하는 것은 호버링이다, 제자리 비행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면 효과를 받을 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지면 효과를 받을 때 지면 효과는 여러분들 아시죠? 지면 효과를 받을 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번에 한번 보면 하강 기류가, 이제 기체가 운영이 될 때 하강 기류가 지면과 충돌하고 그 속도가 느려 양력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지면 효과는 당연히 이제 하향풍이 지면과 부닥치면서 양력이 증가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B번, 멀티콥터의 무게를 유지하는데 효과적이다. 양력이 올라가니까, 양력 개수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무게도 더 지탱을 할 수가 있겠죠. 영각이 증가한다, 받은 각이 증가한다. 그렇죠? 그래서 양력 개수가 올라간다. 이거는 영각이 증가한다, 받은 각이 증가한다. 일치하는 거죠. 항력이 증가하고 추력은 감소한다. 이 부분이 좀 낯설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아가려는 기체에 대해 그것을 밀어내는 힘으로 옳은 것은 앞으로 나아간다. 추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나가는 기체에 그것을 밀어내려는 힘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거에 반대되는 힘, 항력이 되겠죠. 항력. 기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설명 중 비행 중 기체에 작용하는 힘이 아닌 것은, 자, 58번에 보게 되면 기체에 작용하는 힘, 이제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우리가 이제 공력이 되겠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공력에 대해서 어떤 기체도 하나의 어떤 물질이기 때문에 공력이라는 것은 이제 대기 중에 어떤 물체와 이 대기와의 관계되는 힘, 이 부분을 이제 공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비행기라는 것은 또는 뭐 드론, 멀티콥터, 헬기라든지 하늘에 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늘 공력과의 어떤 관계인 거잖아요. 대기의 힘과의 어떤 관계. 그래서 기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설명 중 비행 중 기체에 작용하는 힘이 아닌 것은, 그래서 A번에 한번 보시면 기체 속도에 따라 무게 중심의 기준으로 상승하는 힘을 양력이라고 한다. 우리가 사실은 항공기의 그 힘이라는 것은 항공기의 운동은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항공기가 이렇게 있으면 저희가 이제 이런 손을 항공기라고 보면 이 항공기에 무게 중심이 있는 거잖아요. 이 떠 있는 무게 중심. 이 중심이 예를 들어서 롤링으로 해서 왼쪽으로 기울어진다. 왼쪽으로 기울어지면은 다시 오른쪽으로 와야 되는 비행 안정성이 요구가 되는 거죠. 또 피칭으로 해가지고 비행이 앞으로 너무나 기울어지면 또 뒤로 와야 되는 이 안정성이 요구가 되는 거잖아요. 비행기라는 것은. 우리가 차도 옆으로 지상에서 차가 이제 옆으로 기울고 위로 또 앞으로 기울고 이렇게 되면 안 되듯이 항공기도 마찬가지로 이 공중에 떠 있을 때, 이 대기 중에 떠 있을 때 이 안정성을 항상 요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력을 이 항공기에다가 어떻게 작용을 시키냐. 예를 들어서 상대풍, 바람이 많이 불어온다. 그러면 추력을 좀 더 높여서 이 아이를 좀 더 내가 속도를 900km로 가야 된다 하면 속도를 좀 더 높여야 되는 그런 어떤 공력에 반대되는 작용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뒤에서 배풍이 불어와요. 그 비행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또 속도를 좀 더 줄여야 되는 이 공력과의 어떤 이 물체의 싸움인 거죠. 왜냐? 비행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 안정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이 항공기의 이제 운동은 무게 중심, 이 안에 무게 중심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설명 중 비행 중 기체에 작용하는 힘이 아닌 것은, 그래서 A번에 보면 기체 속도에 따라 무게 중심의 기준으로 상승하는 힘을 양력이라고 한다. 이건 양력에 맞게 되겠죠. 항력을 이기고 전진하는 힘을 추력, 그렇죠? 추력이라고 하고, 기체의 양력을 방해하는 힘을 중력이라 한다. 양력에 반대되는 힘 중력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기체에 작용하는 힘은 CG 포인트보다는 추력이 우선이다? 아니죠. 그렇죠? 작용하는 힘, CG 포인트 하면 이게 무게 중심을 CG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D번이 답이 되겠죠. 자, 무인 비행 장치에 작용하는 4가지 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래서 4가지 힘은 우리가 어떤 비행체에 있어서 큰 힘, 양력, 그렇죠? 첫 번째가 양력이고, 그다음 중력, 양력에 반대되는 거죠. 기체가 이착륙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추력,
그다음에 항력. 근데 우리가 이 중력을 이제 무게로 이렇게 이제 표현도 가끔 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A번에 보시게 되면 추력, 양력, 항력, 무게. 그래서 무게를 이제 우리가 중력이 되겠죠. 그래서 A번이 무인 비행장치, 어떤 비행기라든지 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중에 떠 있는 것은 이 네 가지 힘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양력, 중력, 추력, 항력 이 네 가지 힘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멀티콥터의 로터가 6개인 멀티콥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멀티콥터 6개, 4개는 우리가 쿼드콥터라고 하고 6개는 헥사콥터, 그 다음에 8개는 옥터콥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10개는 뭐 데카콥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재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이제 쿼드콥터하고 헥사콥터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근데 뭐 날개에 어떤 종류가 왜 이렇게 뭐 4개도 있고 뭐 6개도 있고 8개도 있고 막 이렇게 하냐, 이 부분은 이제 뭐 장단점이 있는 거죠. 뭐 간단하게 이제 비교를 하자면 날개 4개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모터 하나가 고장이 나서 혹은 날개가 하나 부러졌다든지 이렇게 되면 추락할 확률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6개 같은 경우에는 뭐 추락까지는 아니고 그런 확률들이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뭐 날개를 계속 많이 만들면 어떻겠냐, 이렇게 뭐 이제 안전성을 위해서 이렇게도 하지만 실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4개짜리가 가장 편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제작을 한다든지 이럴 때도 물론 이제 모터의 용량은 올라가겠지만 개수가 6개가 되고 뭐 8개 옥터 같은 경우에 8개를 또 모터를 사야 되고 또 날개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실제 운영적인 면에서 또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쿼드콥터로 이제 또 가는 거. 그러니까 내가 운영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뭐 날개를 많이 제작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적게 제작을 할 수도 있고, 물론 이 양력 개수가 내가 날개 2개를 달았는데 뭐 예를 들어 4개를 달았는데 8개를 단다고 양력 개수가 2배로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역학적인 힘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어떤 무게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제작할 때 내가 활용 목적이라든지 사용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나는 뭐 절대 이 기체를 떨어뜨리면 안 돼, 뭐 이러면 예를 들어서 기체 구조 자체를 날개를 더 다는 이런 형태로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4개짜리 쿼드콥터, 6개짜리 헥사콥터, 8개는 옥터콥터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옥터콥터의 로터 개수 8개가 되겠죠. 자, 62번에 이제 보시게 되면 멀티콥터 암의 한쪽 끝에 멀티콥터의 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멀티콥터에서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체 자체 외부의 구성 자체가 처음에 이제 메인 프레임이 있잖아요. 메인 프레임이 이제 가운데 이렇게 크게 있고 거기서 이제 날개와 모터를 달 수 있게끔 나가는 암대가 있겠죠. 이 암대가 쿼드콥터 같은 경우에는 4개로 나가냐 또는 헥사콥터는 6개로 암대가 나가야 되겠죠. 암대, 붐대라고 이제 얘기도 하거든요. 그럼 6개로 나가고 뭐 예를 들어서 4개의 쿼드콥터를 제작을 한다. 그러면 메인 프레임에 4개의 암대가 나가겠죠. 그 4개의 암대는 이제 모터와 로터를 달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 랜딩이 있잖아요. 기체가 착륙을 할 때 메인 프레임을 그대로 앉힐 수는 없잖아요.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밑에 암대가 있어요. 밑에 랜딩이 있어요. 다리가 되겠죠. 렉. 다리를 달고 그래서 랜딩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기체 구조 자체가 그러면 이제 메인 프레임이 있고 암대가 있고, 그렇죠? 이걸 암대라고 하고 밑에는 랜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외부의 이런 기체 구성 자체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메인 프레임, 암대, 랜딩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멀티콥터의 암. 자, 암은 아까 보셨죠? 쿼드콥터 이제 메인 프레임에서 나가는 모터하고 날개를 달기 위해서 나가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암의 한쪽 끝에 모터와 로터를 장착하여 운영할 때 반대쪽에 작용하는 힘의 법칙은 무엇인가? 당연히 어떤 힘이 작용이 되면 그 반대쪽에 작용하는 것은 작용, 반작용의 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암대를 이쪽 모터 끝에서 이게 어떤 힘이든 얘가 돌든 뭐서 위아래로 올라가든 이 힘이 작동이 될 때는 이 아이와 연결되어 있는 반대쪽에도 어떤 힘의 전달이 어떤 형태로든 힘의 전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작용, 반작용. 우리가 스쿼시 할 때도 우리가 작용, 반작용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스쿼시 할 때도 제가 공을 스쿼시로 뻥 치면은 벽에다가, 근데 이 아이가 벽에 부딪히고 어떤 힘에 의해서 반대에서 던지지 않았는데 그 힘에 의해서 다시 저에게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용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이 스쿼시 볼이 벽에 부딪혀서 반작용으로 해가지고 저에게 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뉴턴의 작용, 반작용의 힘의 법칙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암대의 끝에서 모터가 돌게 되는 것은 이제 힘이 작용이 되는 거죠. 힘이 작용이 되고 마찬가지로 그 모터의 힘의 작용에 의해서 로터, 프로펠러도 이제 돌게 되고 블레이드도 돌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암대 끝에도 당연히 힘이 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힘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암대 이 끝에도 볼트를 우리가 특히나 이제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 볼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시게 되면 이 볼트 자체를 뭐 한 2개, 3개, 4개 이렇게 볼트를 조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진동 자체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 볼트 자체를 상당히 여러 개를, 이 메인 프레임 자체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여러 개를 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뭐 드론을 이제 운송하기 편하게 또는 뭐 보관하기 편하게 이 폴딩 형태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암대, 붐대를 폴딩 형태로, 왜냐하면 다 펴놓으면 상당히 커지잖아요, 부피가. 그래서 어떤 뭐 차로 이동이라든지 또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폴딩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이 폴딩 기체도 가급적 이 폴딩을 안 하고 그대로 이렇게 보관을 많이 해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드론을 제작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면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진동이에요, 진동. 그래서 이 아이는 날게 되면은 항상 엄청난 진동을 받기 때문에 뭐 유격이 날 수도 있고 뭐 작은 볼트 풀림도 발생이 될 수가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폴딩 할 수 있는 기체도 폴딩을 안 하고 그대로 이렇게 보관하고 또 운영할 때도 그대로 꺼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런 기체는 어떤 중심이라든지 또는 뭐 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대쪽에 작용하는 어떤 힘이 있으면 작용이 되면 그 힘에 의해서 또 반대쪽에 이 힘으로 말미암아서 반작용의 힘이 발생이 되는 거. 그래서 뉴턴의 제3법칙이 되겠죠. 작용, 반작용의 법칙. 자, 멀티콥터의 이동 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멀티콥터의 이동 방향으로 옳지 않은 거 아까 잠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면, 그래서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비행하는 거, 그래서 이동 방향으로 옳지 않은 이런 비행은 이제
뭐 전혀 불가능하다 이건 아니지만 잠깐 동안 순간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FPV라든지 이런 아이들을 운영을 할 때 이제 이 배면 비행에 근데 거의 90도가 아니라 각도를 최대한 이제 90도에 가깝게 해서 뭐 하강이라든지 이런 비행들은 조금 가능한데 이 멀티콥터, 일반적인 멀티콥터를 가지고 배면 비행을 한다 이거는 너무너무 위험한 비행이 되겠죠. 멀티콥터의 이제 이동 방향, 비행이죠. 비행의 어떤 장단점, X, Y, Z축 어떤 곳이나 이제 갈 수 있는데 이 배면 비행은 힘들다. 이 배면 비행은 이제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